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세상에는 1000여 개가 넘는 가상화폐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오전에 $10,00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제 가치가 형성이 된 건데요.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거의 사기 수준에 가깝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선물 상품으로 만들어지려는 이 금융시장의 노력도 있다. 혹은 몇몇 국가에서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존재를 합니다.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희가 물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왔고요.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첫 번째 주제부터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트코인 광풍, 정부 규제의 시작. 혹시 두 분 가운데 비트코인에 실제로 돈을 넣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교수님 해보셨죠? 저는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보시는 상황이시고요. 박연미 칼럼니스트는? 저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교수님 왜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받은 건데요. 네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인데 네네네. 블록체인 기술은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네네.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이 앞으로 세상을 주도한다. 네네. 4차 산업혁명으로서.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하고 하는 것보다는 암호화폐가 더 정확한 말인데요. 네. 이것이 P2P 분산형 거래 장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이 되고 있는 기존의 모든 PC 저장 장치와 다르게 수만 명의 컴퓨터가 다 거래 장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과 도난의 위험이 없고요.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난 것은 중앙 집중식인 빗썸 같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거였거든요. 해킹을 당한 것보다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래가 중지됐던 게 문제였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해킹과 도난의 위험이 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나름 이유를 가지고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10,000를 넘어섰습니다. 1000만 원이 넘게 그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데에는 물론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유 없이 일단 옆에서 몇 배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니까 좀 막연하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상당수 투자자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주변에 보면 심지어 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9천만 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붐을 타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몸을 사리는 저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예 못 들어가는데 또 그 와중에 20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좀 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물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의 지금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하면서도 우리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너희가 조심하라고 하니 그동안 가격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너희 때문에 투자를 안 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 이 거품이 꺼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 뭐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급등했다. 뭐 최근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7,000, $8,000에서 이제 $10,000를 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는 한편 또 여러 가지 뭐 사기 사건이랄지 해킹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부추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교수님 최근에
이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그 상품 거래소인데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라고 해서 CM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그 12월 금년 이제 한 달 남았죠. 이제 다음 12월 중순에 CME가 정식으로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로 인정하기로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일본에서도 가상화폐를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게 됐고, 네네. 그다음에 뭐 스위스 같은 데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 장부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버몬트주도 이제 장부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하면 3일 결제잖아요. 네. 3일 뒤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돈을 받게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당일 결제가 바로 됩니다. 10분 이내에. 네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원본을 정권 예탁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구매하게 되면 정권 예탁원에서 그 본인이 맞는지, 주식에 그렇죠. 맞는지 확인하는 그 기간이 3일 걸리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당일 결제가 가능하고 10분 이내에 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 비트코인 거래도 뭐 10초면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거래 비용도 그 $10예요. 10,000원 정도 되는데 네네. 뭐 1억을 보내거나 뭐 단 한 개를 1,000원을 사더라도 딱 무조건 거래 비용은 딱 고정되어 있는 $10고, 그래서 그 공급이 또 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2009년도에 처음에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다카모시라는 사람이 네네.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달러와 원화는 한국은행과 미국 은행에서 연방은행에서 계속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비트코인은 지금 앞으로 향후 약 한 100년 동안만 딱 100만 개, 1000만 개 딱 지정된 그 숫자만 발행되지 더 이상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또 분할을 할 수 있어요. 한 개가 지금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게 2009년도에 10원이었거든요. 1센터. 근데 이게 100만 배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더 오른다, 4배, 뭐 4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우리 박연미 기자가 얘기한 것 같이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여윳돈으로 한 1년 동안 없어도 될 돈, 네네. 뭐 여유 있는 돈으로만 하셔야지 이거 무리하게 하셔는 안 된다. 예. 세상에 열심히 돈 벌었는데 없어도 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이 너무나도 크게 오르니까 이거는 거품이다는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이런 분들은 정말 거품이다. 적정가를 전망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게 거품이라는 걸 방증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네네. 또 비트코인 열풍이 수세기 전에 네덜란드 튤립 파동을 연상하게 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당시에 네덜란드 튤립이 미국 시장에 처음 알려졌을 때 모양이 특이하고 잘 재배되지 않는다고 하니 여기에 거의 투기성 수요가 몰렸던 거예요. 네. 그런데 튤립이 널리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한 번에 떨어지죠. 당연히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뭐 의견이 엇갈려요.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식음료주를 전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주식에서도 IT 쪽을 약간 도외시한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이어서 글쎄요, 젊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는 있겠죠. 그 튤립 파동이 일었을 때 튤립 한 송이의 가격이 거의 집값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비싸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시기에도 튤립을 선물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선물 상품을 만든다는 것과 큰 차이는 사실 없어 보이는데, 물론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미래는 모릅니다만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얘기를 하면 그냥 당신들의 생각이겠거니 하겠지만, 또 지명도가 있는 분들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IMF 라가르드 총재도 네네. 가상화폐는 좀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미국의 해치펀드도 지금 4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네네. 지금 현재 한 4배 이상 더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총 거래의 60%는 엔화고, 네네. 20%가 미국 달러화로 되고, 원화가 한 10%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일본이 먼저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승인해줬고, 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과 뭐 스위스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부가 좀 인정을 해줘서 우리나라도 네네. 지금 중국은 그 세금 탈루라든지 뭐 이렇게 부정거래 때문에 중지했지만 네네. 한국은 지금 현재 그 4차 혁명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이냐 또 허용을 할 것이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그 화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네네. 선물 그 상품으로서만 인정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고가 나면 이게 전자상거래법상에 이제 그 뭐 규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일본이 지금 일본과 미국에서 4차 혁명을 주도하면서 네.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인재가 있는 나라니까 좀 뭐 IT도 우리나라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비트코인도 우리나라도 그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일본과 미국과 같이. 그래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안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면에 보면 항상 사람이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뭐 누군가가 USB를 통해서 정보를 빼서 누구에게 줬다든지 이런 보안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이제 사람이 개입했을 때 이게 사기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이게 나쁜 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가수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완벽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건은 그 전말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하는 네네. 단계인데 90년대 인기 가수였던 박정훈 씨가 그 한 이더리움 채굴업체와 연관이 되어서 이쪽이 투자금을 받고 정작 이더리움은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박정훈 씨의 역할은 그 나아가서 홍보하는 역할, 말하자면 이 호객을 하는데 추임새를 넣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박정훈 씨가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느냐, 그건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해외에서 무슨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거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정훈 씨가 정말 이걸 알고 여기에 사기에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본인도 일종의 피해자이냐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계이고요. 이더리움 채굴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았냐면 지금 피해 금액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채굴기당 그 채굴기를 돌릴 수 있는 권리를 판 거예요. 예컨대 채굴기 한 대에 내가 투자를 해서 네. 거기서 이더리움을 얻어내면 4대 6으로 이 중간에 매기가 된 회사하고 투자자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지난 5월까지는 어느 정도 굴러갔다고 하는데 회사가 6월부터 뭔가 삐끄덕 되더니 그 이후에 채굴된 이더리움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이 상황을 지켜봤더니 채굴기를 투자한 금액만큼 제대로 사들이지 않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업체가 이더리움을 자기들의 현금, 그러니까 새로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서 나눠줬더라,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을 악용해서 또 돈을 벌고 사기를 또 치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가에서도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예. 좀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현재 그 거래액이 코스닥을 넘가 한 6조 원이 넘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부도를 방치하게 되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고객의 안전 장치를 좀 마련해 주자. 네. 이걸 뭐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그 금융업은 아니지만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인정해 주니까 거래는 많이 나지만 책임은 또 그 전자상거래 쪽에서만 있고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제 요거 관련된 우리 법을 좀 개정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좋은 방법은 이렇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일본과 미국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으니까 네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화폐가 아니라서 금융위 규제는 하지 않지만 네. 정부에서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인정 좀 해주면서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지 고객들이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만큼 그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남긴 숙제. 원래는 미국 최대 연중 쇼핑 행사라고 부르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그 쇼핑 축제가 됐어요. 그렇죠.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죠. 네, 올해에도 뭐 구매력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네. 나타났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하고 추수감사절 이틀 동안만 미국의 100대 온라인 쇼핑 또 소매점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이 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조 6천억 원에 이른 매출을 올렸습니다. 신장률이 1년 사이에 한 18%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에 그 사전에 대대적인 마케팅을 한 것도 주효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기 전에 한 일주일부터 미국 그 유통업체들이 공격적인 세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얼마까지 팔겠다 이런 것들 정확히 정보를 알려줘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 질문 먼저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두 분 혹시 뭐 구매하셨나요? 저는 시도했다가 실패한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상품이었어요? 그 모두들 가지고 싶어 한다는 그 청소기. 청소기. 네. 결국 실패하셨어요. 그게 최근에 버전업이 돼서 더 네. 인기가 많아져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저는 결국 실패했어요. 교수님 혹시 저는 뭐 평창 패딩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네네. 사고 싶었는데 저도 뭐 직접 줄은 못 서고요. 네네. 사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예. 그 청소기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왜 실패하셨어요, 박은미 칼럼니스트? 일단 거기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금방 결제가 취소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업체가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거예요. 네.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남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청소기를 기존 온라인 쇼핑가보다 최대 100달러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전 세계에서 당연히 수요가 몰렸겠죠. 하지만 실제 수요보다 훨씬 가지고 있는 물량은 적었고 네네. 그러니 보내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나중에 무책임하게 보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원래 저 청소기에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한 83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걸 아마존에서도 한 54만 원에 살 수가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됐던 업체는 비리비라고 하는 업체죠. 여기에서는 가격을 훨씬 낮춰서 39만 원에 판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실제 결제를 했지만 그들이 준비한 물량은 얼마 안 돼서 결국 이게 그렇죠. 취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됐죠. 네. 소위 시체말로 하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낚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내된 83만 원이요? 네네. 저거는 아마 국내 최저가가 저 정도일 거예요. 더 실제로는 비싸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돼서 뭐 환불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여기 이런 업체들이 네네. 거래 정보를 많이 입수하는 겁니다. 구매자의 정보. 네네. 이게 보면 우리 핸드폰 번호, 이메일, 집 주소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낚였다고 하는 게 이 정보를 활용해서 네. 다음에 이제 또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아까 뭐 박연미가 낚였다 그랬는데 이게 정보를 다 뺏긴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관련해서 막 텔레마케팅 또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뺏기는 게 이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렇게 충분한 보유 물량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죠. 악용했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정보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결제 취소를 함으로써 개인 정보는 받으면서 돈은 안 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행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코리아 셀 페스타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쇼핑 축제를 열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 쇼핑 축제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판매도 좀 늘려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올해 열었었어요. 저는 이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좀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서요. 이게 3년째 이 행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뭐 이 기간에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굉장히 와닿게 대대적인 세일한다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할인폭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눈이 확 뜰 만한 굉장한 제품이 전엔 안 나오다가 이 기간에만 싸게 판다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네. 이게 뭐 미국과 한국의 유통 구조의 차이이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사들여서
이걸 일정 기간 안에 못 팔면 재고로 떠안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옷을 팔든 신발을 팔든 제조업체가 임대를 해서 백화점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빠지는 정도의 가격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뭐 미국의 뭐 마샬 이런 데 가면 아울렛을 거쳐서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해서 100여 곳이 참여를 해서 한 달 동안 행사를 했는데 매출은 한 10조 원 정도? 그러면 기간 대비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을 행사를 했지만 10조 원이었고 뭐 광군제나 이런 데서는 하루 만에 뭐 10조 원 넘게 매출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통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야심차게 준비하는 거라면 그리고 야심차게 우리도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페스타라는 걸 하는 거라면 좀 이왕이면 효과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유통 구조를 좀 바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중국에서는 하루 광군제 하루에 28조 원을 팔았고 네네. 한국은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가 10조 원 정도 팔았고 미국은 하루에 한 5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네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이제 인구가 한 13억 정도, 네네. 미국이 한 3억 정도,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입니다. 이제 인구 비례가 가장 큰 영향을 또 주고 있고 또 그 유통 구조를 개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에선 유통업체가 사서 저도 사봤는데요. 한 90%까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안 사면 안 되게 아주 유혹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할인 폭이 20에서 한 30%. 네네. 그러니까 할인폭이 크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언뜻 이렇게 지불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백화점의 정기 세일하고 또 비슷한 기간 앞뒤 정도 있고 또 할인폭도 한 30%, 뭐 많아봐야 50%인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저 살 때 90%, 95%까지 할인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구매하는 손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주요 문제점을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유통구조를 과연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많은 뭐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일단 물건을 사들여서 본인들이 창고에 들고 있다가 그것을 팔고 그 파는 것에 대한 매출과 그 마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자리를 빌려주고 자리를 렌트해주는 임대사업자니까 그럼 유통구조를 바꿔라. 지금 입점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뭐 구조를 바꿔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을 내쫓을 수는 없죠.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건 아닌데 네네. 항상 우리가 그 상생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의 걸림돌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어서 그 백화점에 내는 월세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물건을 팔아도 백화점이 가져가는 몫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품에 그 거품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할인폭에도 제한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과도한 이익을 얻느냐 그런 문제 제기는 해볼 수 있죠. 백화점이 그저 몫이 좋은 곳에 그 자리를 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을 가져가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올해 그 코리아 페스타에서 그 매출이 그다지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았던 거는 부동산 경기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부터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이 집값이 좀 주춤할 것 같고 내년에 입주 물량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고 이 와중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 돈을 우리가 지금 쓸 때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도 네. 자, 그러면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 제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유통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될까요,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이 좀 아까 그 우리 박연미 기자가 좋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좋은 그 해결하는 방법을 그 지금 유통회사가 세냐, 제조업체가 세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두 기업이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유통회사와 제조업체가. 네, 그런데 유통회사가 결국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좀 가격을 좀 할인해서 좀 유통회사가 사가지고 네, 네. 그걸 할인하는 방식으로 미국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제조업체가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게 되니까 할인폭도 최고 30%밖에 안 되니까
그 재고를 떠안지 않도록 유통업체가 많은 할인을 할 수 있게 네. 그런 유통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입점 방식이 아니라 유통회사가 사서 구매해서 판매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 문제의식이거든요. 돈을 어떻게 많이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방법은 반드시 우리가 쇼핑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